진행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네, 잘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르암 파묵 관련된 두 번째 시간으로 지금 검은 책 발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생각보다 백신 후유증이 좀 커서 생각했던 내용이 한 절반밖에 못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 그 도입하는 정도 수준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제 부족한 부분 다 채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저희 논의하고 이제 나중에 저희 후속 이야기 나눌 때 보니까 터키 얘기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터키를 한번 가본 적이 있고요. 신혼여행으로 벌써 한 10년 됐네요. 다른 분들은 좀 터키에 대해서는 유럽이나 뭐 미국에 비해서 좀 경험이 좀 덜하신 것 같아서 터키 관련된 얘기 간단하게 한번 언급하고 가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앞서 첫 번째 지난번 말씀드릴 때도 오르한 파묵이라는 작가는 터키와 떼낼 수 없는 작가입니다. 그 오르한 파묵이 차지하는 전 세계적인 어떤 위치, 그 역사적인 위치 모든 것들이 결국 터키, 이스탄불 여기에 어떤 상관관계랑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터키에 대한 이야기 한번 언급하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발제하려고 하는 이 검은 책에서도 사실은 이 작품이 1990년 작품이고 오르한 파묵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기 거의 직전 정도 시기입니다. 여기 내용 보면은 이스탄불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이제 오르한 파묵은 내가 속해 있는 이스탄불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내가 펼치고 싶은 작품 세계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해 보입니다. 터키라는 국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터키는 사실 그 스펠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터키가 그 투르크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터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투르크족, 우리가 알고 있는 그쪽 민족을 의미하는 단어다 알 수 있고요. 또 그 흐름을 쭉 따라가면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던 동골족이 사실 터키의 구성을 하고 있는 투르크족의 사실 그 조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터키를 구성하고 있는 이 민족들은 중앙아시아를 배경으로 하는 굉장히 광활한 지역을 이제 무대로 삼던 유목 민족들이고 그 흐름이 이제 동골족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여러 이제 국가적인 어떤 그 충돌과 그다음에 뺏고 뺏기는 싸움 끝에 중앙아시아까지 진출을 한 것이죠. 그래서 동골족이었던 이들이 투르크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그 민족들이 지금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또뭐 투르키스타잔 뭐 약간 그런 이름의 아예 국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터키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도 동서양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요. 또 종교적으로도 동방정교회와 이슬람이 융합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제 준비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이 동방정교회, 속칭 정교회라고 부르는 이 부분인데요. 이 카톨릭의 어떤 그 중심이 로마에 있는 것처럼 정교회의 중심이 이스탄불에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그러니까 고대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어떤 그 어떤 종교 통칭해서 그렇게 말을 해야겠죠. 하여튼 카톨릭이라는 큰 어떤 종교가 향후에 그 서방, 동방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됐고 이 서방과 동방 나누어지면서 동방의 중심이 이스탄불로 가게 되었다. 물론 이 동방 이 정교회의 중심은 이제 그리스가 굉장히 정교회의 또 종주국으로 계속해서 역할을 해오기 때문에 그리스 정교회 또 러시아 정교회 또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그래서 그리스와 러시아 양쪽이 다 본인들이 어떤 정교회의 어떤 종주국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이제 주장하다 보니까 또 그 중간에 있는 지정학적으로 중간에 있는 이스탄불에서 어떤 그 정교회에 해당하는 어떤 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동방 정교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이스탄불이 이후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함락되고 이슬람 국가로 접목이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것은 좀 흥미로운 일인데요. 그러니까 마치 유대교의 메카인 지역, 메카가 지역 이름이니까요. 그 메카가 이제 이슬람 지역 통치로 들어가면서 기존에 있던 종교적인 색깔을 다 뭐 이제 없애거나 희석하거나 어떤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물론 이슬람은 어, 이스탄불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도 기존에 있던 어떤 성당이나 아니면 그 종교적인 어떤 건축물들 전부 다 파괴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거기에 그 이슬람의 어떤 종교적 색채를 좀 더딥히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터키에 가보면 또 이스탄불에 가보면 두 가지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 그러니까 터키와 그리스, 좀 전에 그리스 이제 등장을 했는데 종교적인 느낌으로 보면 그리스도 정교회를 믿고 있기 때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지정학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처럼 굉장히 또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인식하는 어떤 터키의 이미지는 한국인들이 인식하는 일본인, 이것은 이제 지금이라기보다는 좀 과거죠. 그런 뿌리 깊은 반목들이 있는데요. 그리스인 조르바 이제 니코스 카잔차스키의 어떤 작품에서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게는 저런 터키놈, 내게는 저건 터키놈, 저건 불가리아놈, 저건 그리스놈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두목, 나는 당신이 들으면 머리카락이 쭈뼛할짓도 조국을 위해서랍시고 태어나겠습니다. 나는 사람의 멱도 따고 마을에 불도 지르고 강도 질도하고 강간도 하고 연병할 놈. 지옥에나 떨어져 이 돼지 같은 놈 싹 꺼져버려 이 병신아. 요새 와서는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나쁜 놈 이런 식입니다. 그리스인이든 불가리아인이든 터키인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냐 나쁜 놈이냐. 요새 내게 문제가 되는 건 사람이든 나쁜 놈이든 나는 그것들이 불쌍해요. 모두가 한 가지입니다. 태어나야지 하고 생각해도 사람만 보면 가슴이 뭉클해요. 이 대목 굉장히 좀 유명한 대목이고 저도 이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으면서 이 대목에 이르러서 굉장히 좀 어떤 전율 같은 걸 느꼈던 생각이 납니다. 네, 그렇죠. 초월하는 거죠. 어떤 그 국가에 대해서 어떤 이념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반복하던 어떤 대상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모두 전부 다 용해내고 결국 중요한 것은 다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만 구분되지 국적에 따라서 그 사람을 나쁘게 보고 또 아군으로 보고 의미 없다라는 것을 이제 조르바가 어, 그 무학의 통찰로 이제 간파해내는 장면이죠.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부분입니다. 또 터키라고 하면은 저희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또 한국 전쟁에 또 참전했던 형제 국가로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터키라고 하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의 터키는 자연이나 문화나 역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다채로움을 가지고 있고 또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의 중심지입니다. 실제 제가 터키 여행을 가서 깜짝 놀랐던 것들, 이스탄불에 가서 굉장히 놀랐던 점이 뭐냐면 첫째는 음식이 너무 맛있습니다. 네. 음식이 너무 맛있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이질감이 없습니다. 이질감이 없고 문제라기보다는 독특한 점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도 다 터키 음식은 맛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양 구분 없이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맛있게 느끼는 요소들이 결국 이스탄불이라는 그 지역에서 하나로 혼합된 느낌까지 받게 됩니다. 실제 이스탄불이 그 동서양 교역의 중심지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문화나 역사 모든 측면에 있어서 어, 보는 것보다 굉장히 다채롭고 또 친숙한 면들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동양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굉장히 놀랐던 것은 터키인들은 굉장히 그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굉장히 청결합니다.
터키 사람들이 많이 믿는 종교 자체가 좀 이슬람이기도 한데요. 이슬람에서는 그 본인의 청결을 지키는 것을 어떤 교리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가 우리가 흔히 터키탕이라고 말하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사우나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욕 문화인 것이죠. 그래서 목욕을 굉장히 자주 하고 그리고 터키 남성들은 물론 터번을 쓰고 다니지만 이제 수염도 기르고 다니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어, 수시로 이발소에 가서 그런 그 두발과 수염을 다듬고 자신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피부색이 조금 검다는 것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점 때문에 터키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더라도 어떤 불쾌한 어떤 향취나 아니면 불결한 어떤 주변의 모습들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고 또 저는 치안적으로도 굉장히 좀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원래 이슬람 국가들의 치안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크게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여행할 수 있더라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터키가 이제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군부 독재가 또 들어서는 부분이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도 여전히 좀 불안하고 또 지금 현재도 또 터키와 또 터키 주변에 어떤 이슬람 국가들 간에 계속해서 좀 정쟁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롭게 여행을 가기 있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좀 불편한 점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는 터키라는 나라를 다시 한번 가게 된다 그러면 이런 좋은 기억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방문할 것 같고요. 이 지역에서 오르한 파묵이라는 어떤 걸출한 작가가 훌륭한 작품을 써냈다는 것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 이번에 발제 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터키를 가게 된다 그러면은 오르한 파묵의 뭐 내 이름은 빨강 이 책을 가져가서 터키의 그 어, 보스포루스 해협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책을 읽으면 얼마나 멋질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터키 현재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인터넷 검색한 것만 좀 가져와 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위치를 보면 모두가 아시겠지만 이 위치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아프리카 대륙, 유럽 대륙, 아시아 대륙의 한 가운데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터키의 지도를 좀 이렇게 크게 또 확대해서 보면은 터키는 그 아래 이제 시리아라든지 아니면 불가리아, 그다음에 그리스, 또 이라크도 좀 면에 있고요. 이런 이제 주변 국가가 함께 섞여 있고 이 안에 좀 더 가까이 보시면 이제 이스탄불이 실제 이 터키의 북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원래 이스탄불이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국가들의 수도였는데 현재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이고요. 좀 더 이제 내륙 중앙에 있죠. 이스탄불은 이제 수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번성한 하나의 이제 고대 도시의 느낌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다음 장면에 아마 자세히 좀 이스탄불에 대해서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또 지정하신 특별한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국기는 보시는 것처럼 뭐 달과 별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내용으로 되어 있고 수도가 앙카라다. 그리고 면적이 이게 지금 한 78만 제곱킬로미터로 나와 있지요. 78만 제곱킬로미터. 제가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한의 면적이 대략 한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보다는 한 7, 8배 정도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터키는 이제 대부분의 지역이 약간 불모지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은 또 한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는 세계 17위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5만 명 정도로 좀 나와 있는 8,500만 명 정도 있지요. 그래서 면적은 대한민국보다 한 7, 8배 정도 더 큰 반면에 인구는 2배까지는 안 되는 숫자로 이렇게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보면 이제 민족 분포가 터키인이 76%, 쿠르드인이 한 16% 정도 된다고 나와 있죠. 근데 이제 터키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키라고 하는 그 글자 자체가 이제 그 쿠르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터키인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또 기반을 따라가다 보면 쿠르드인은 이제 순혈 쿠르드인만 얘기하는 것일 거고 사실 쿠르드인들이 굉장히 많이 점유하고 있는
직간접적으로 그런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용어를 터키어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실제 터키에서는 과거 이제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슬람어를 썼겠죠. 아랍어를 당연히 썼겠죠. 근데 아랍어를 쓰다가 다시 오스만 제국이 축소되면서 이 터키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쓰는 어떤 문자를 새롭게 아랍어가 아닌 그, 그 로마 문자, 알파벳 문자를 적극적으로 가져와서 쓰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이제 마치 개화기처럼 터키가 이제 적극적으로 서양화되기 위해 노력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복 혁명이라 그래서 입고 있던 옷들도 그런 이슬람 그 전통 복장이 아닌 서양인들처럼 입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문자도 그렇게 바꾸려고 했고 어떤 사고 방식이나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서양 쪽으로 돌리려고 하지요. 이 책 검은 책에서 나오지만 검은 책에서 영화라는 그 대상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 영화라고 하는 건 결국 주로 헐리우드 영화를 얘기하는데 터키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헐리우드에 있는 영화 그리고 서양의 어떤 그 철학, 문화들 그리고 어떤 그런 삶의 방식들, 복장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동화되기 위해 노력했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오란 파묵의 작품 주제의 핵심이 정체성과 연관되는 거죠. 그러니까 터키인데 나의 역사는 아랍 쪽에 있는데 자기 현재를 계속해서 서양 쪽으로 맞추려 하다 보니 결국은 완전히 서양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순혈적인 동양인도 아니고 존재가 점점 모호해지는 어떤 그런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오르한 파묵이 느꼈던 자기 개인의 정체성의 혼란이 이 오르한 파묵이 속해 있는 터키 민족 전체의 또 역사적인 어떤 정체성의 혼란과 궤를 같이하게 되고 단순히 이것은 터키라는 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저는 한국도 동양에 속해 있지만 굉장히 서양을 지향하고 있는 모습 속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느끼는 또 인지하건 아니면 인지하지 못하건 어떤 정체성에 대한 불안, 흔들림 충분히 서로 소통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분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교가 거의 98% 전체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죠.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교회 지금 이 시기에도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정교회가 굉장히 저는 비중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정교회의 종주국 또 중심 어떤 종교적인 어떤 수도 역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탄불인데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고 떠난 이후에 현재는 어쨌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교회의 문화적인 흔적이 남아있다. 이 자체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사하면서 재밌는 부분을 하나 찾아서 이제 공유하려고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터키라는 명칭은 사실 서양에서 부르는 서양에서 자기들이 편의에 따라 표기를 하고 부르는 이름인 것이고 사실 이 터키는 튀르크라는 그 용어로 원래는 존재하고 있고 실제 터키 사람들은 자신들을 튀르크라고 부르지 터키라고는 지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튀르크라는 말이 실제 그들의 언어에 따르면 용가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튀르키니스탄 뭐 이런 나라가 있는 것만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튀르크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그 민족을 상징하고 민족의 가장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아래 보면은 처음에는 돌궐이었다가 그 돌궐 민족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요. 이후에는 오스만 제국으로 다 통칭되면서는 그 돌궐 민족들이 아무래도 하위층을 형성하다 보니까 하층민을 말하는 용어로서 튀르크라는 말이 쓰였고 하지만 그 민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 잃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그 독립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금은 터키 민족 그리고 그 지역의 그 튀르크족을 형성하는 전체의 용어로 자리 잡게 됩니다. 터키 사람들은 터키란 말을 싫어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터키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칠면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이고, 칠면조라는 이 터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이제 부수적인 의미 중에 겁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인들이 자신들의 터키라고 부르는 걸 싫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터키가 아닌 튀르크고, 튀르크는 용감하다는 뜻인데 그것을 터키라고 자꾸 부르면은 정반대인 겁쟁이라고 부르는 것이니까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터키를 보면은 저는 터키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엎치락 뒤치락 하는 어떤 그 역사의 어떤 그 뒤척임을 느끼는 어떤 감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안이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지 현재라는 시점에 스냅샷으로 본다 하더라도 정교회와 이슬람이 뒤섞여 있고 동양과 서양이 뒤섞여 있습니다. 시계열로 보더라도 어떤 그러니까 서양의 중심이었다가 서양 확대된 서양의 모습이었다가 확대된 동양의 모습이었다가 모습만 얘기하는 거죠. 이후에 이 민족들이 또 서양을 굉장히 지향을 하다가 하지만 여전히 동양적인 어떤 종교에 묶여 있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오로한 파묵이 인식한 자기 정체성, 자기 민족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 터키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보스포러스 해협. 저는 사실 이 검은 책을 읽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기가 보스포러스라는 이름인지 몰랐습니다. 보스포러스라는 지역은 이 부분입니다. 이스탄불이 보면은 이렇게 길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다란 이 이스탄불의 지역에 가운데 보면은 이 두 개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해협이 있습니다. 이 해협이 실제로는 끊기지 않고 쭉 이어져 있고 이 해협의 폭을 보면 대략 한 한강 정도로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넓은 쪽은 물론 넓지만 그래서 여기를 이제 바다라고 부르기 너무 좁지만 어쨌든 배가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물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해협이 이 아래쪽은 이 그리스와 이제 이탈리아, 이 왼쪽을 보면 되겠네요. 요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포진해 있고 이 아프리카 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이 지중해가 있고 이 해협 바로 위쪽에는 흑해, 여기 블랙시라고 표현하는 흑해가 존재합니다. 이 흑해 쪽이 또 중앙아시아를 구성하고 있는 이 국가들이 사실은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흑해는 이스탄불의 이 해협이 만약에 없다면 이 거대한 호수에 불과하다라고 표현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은 어떤 육군의 능력도 있어야겠지만 해군의 능력도 갖춰야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흑해라는 큰 바다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다분히 육로보다는 해양로를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반드시 이스탄불의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야만 하는 거죠. 여기를 지나지 않으면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지나지 않으면 유럽과 아프리카와 동양으로 진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탄불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매우 중요한 지역인 것이고 이 해협은 사실 이 흑해를 둘러싸고 있는 또 이 흑해를 넘어서 중앙아시아와 교역하고자 하는 나머지 국가들 간의 어떤 탯줄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전투를 했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오스만 제국 뭐 이렇게 각각의 제국들이 이 이스탄불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고 이 중간중간에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벌였던 전쟁은 셀 수가 없고요. 이스탄불이라는 이름 자체도 수없이 많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잔티움이라는 것도 이스탄불을 지칭하는 용어였고요. 결국 이스탄불은 전쟁이 끊일 수 없었던 지정학적 위치를 타고난 어떤 그 불운한 운명이었고 특히 그것을 상징하는 것은 보스포러스 해협이었다. 그러니까 뭐 보스포러스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나 또 찾아봤더니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왔다고 하네요. 소가 넘어간다는 뜻이고 왜 그 제우스 신과 이제 불륜을 저질렀던 어떤 그
그 여자 신을 이제 소로 변신시켜서 이제 추방했던, 그래서 그 추방당한 소가 이제 지나가는 뭐 길이었다,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보스포러스 해협은 이스탄불이라는 지역, 터키라는 지역, 그다음에 전 세계의 전 세계의 이 열강들을 가로지르는 역사, 모든 걸 함축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어진다라고 보입니다.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은 정확히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두 지역을 이 해협이 정말 절묘하게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네. 이 해협을 누가 차지하는가, 또 이 해협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 오늘 다룰 책, 발제하고자 하는 검은 책의 또 화두이기도 합니다. 이제 소설 작품으로 쭉 진행해 보겠습니다. 검은 책의 핵심 인물은 3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야기를 끌고 가는 사람은 갈립이고요. 그리고 책의 분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 이제 갈립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은 제랄입니다. 주인공인 갈립은 변호사이고요. 현직 미아의 사촌이자 남편입니다. 터키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을 허용합니다. 네, 그래서 사촌인 관계이지만 이후에 이제 결혼까지 진행하는 부부로 또 진행되는 경우가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갈립은 이제 리아,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이 리아와 사촌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고요. 그래서 리아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도 있고, 또 결혼 이후에 남편, 또 아내, 이 두 부부 관계로서의 또 기억이 있습니다. 22살 연상의 사촌형이자 유명 컬럼니스트인 제랄. 이 제랄을 갈립은 굉장히 동경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갈립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존재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동경하는 존재이고, 항상 제랄을 생각하면서 제랄이라면 어떻게 글을 썼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갈립도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이 책의 주요 전개는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인 위아가 실종됩니다. 그래서 갈립이 찾아 나서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사촌 형인 제랄도 같은 날, 한나라한 시에 자기 아내가 사라졌을 때 똑같이 실종되었다는 걸, 자취를 감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갈립은 리아와 제랄을 찾으면서 이 이스탄불 전역을 돌아다니며 그 흔적을 쫓고 또 상징을 또 해독하고, 또 리아와 제랄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자신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주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갈립이 제랄이 되어가는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리아는 주인공의 아내인데요. 추리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또 아름답고 신비로운 여인으로 소설에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갈립과 결혼하기 전에 전 남편이 있었고, 또 그 전 남편과 사회 운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제랄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인공의 사촌이고 또 유명한 컬럼니스트입니다. 제랄이 쓰는 글은 여러 가지 상징과 메시지들을 내포하는 글로 표현이 되는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컬럼을 기재한 걸로 보이고, 또 적지 않은 수의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립에게 있어서는 제랄은 절대적인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전체 스토리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갈립의 입장에서 함께 쫓아가게 되고요. 위아가 사라졌고 제랄도 사라졌습니다. 이 두 사람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이스탄불 전역을 이제 추리하며 돌아다닙니다. 거기서 만나는 각각의 요소들, 에피소드들이 실제 갈립에게 계속 영향을 미쳐서 결국 갈립은 제랄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소설 전반의 흐름은 갈립의 성장 소설, 어떤 갈립의 변화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이 이제 구성된 어떤 특이한 모습은 갈립이 리아와 제라를 찾으러 어떻게 떠나는,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람을 추적하는 추적기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중간중간에 제랄의 어떤 유명한 컬럼들이 삽입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장은 갈립이 리아를 찾아 나서는 내용이고, 2장은 제랄의 어떤 컬럼이 삽입되는 부분. 그래서 이 각각의 내용들이 서로 분절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관통하는 내용이
한 발자국이나 아니면 두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 연결돼 보이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구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책에서 그 제랄의 컬럼으로 좀 기재된 내용 중에 보스포러스에 물이 빠져나갈 때라는 컬럼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 아주 길진 않아서 한번 전체 내용 같이 나누고 이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 같이 좀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보스포러스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탄불의 중앙에 있는 해협 이름이죠. 그래서 이 보스포러스라고 했을 때 담고 있는 함의가 굉장히 넓고 큽니다. 여기에 이제 물이 빠져나갈 때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랄이 쓴 컬럼인데, 제랄이라는 인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제랄이라는 인물이 쓰는 어떤 컬럼의 상징성과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나타나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2장 보스포러스의 물이 빠져나갈 때 그 무엇도 인생만큼 경이롭지 않다. 글쓰기를 제외하고는. 이븐 제르하니가 아랍어로 옮긴 모호한 책의 일부입니다. 보스포러스의 물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모를 것이다. 축제에 놀러 나온 아이같이 즐겁게 흥분하여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요즘에 우리 중 누가 무언가를 읽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겠는가? 우리는 컬럼조차 복잡한 페리 선착장에서 팔꿈치로 서로를 미치면서 만원 버스 안에서 글자가 덜덜 떨리는 돌무시 의자에서 대강 읽는다. 나는 이 이야기를 프랑스 지질학 잡지에서 읽었다. 흙에는 온도가 올라가고 지중해는 차가워진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바닥에 입을 벌리고 있는 거대한 동굴에 바닷물이 들어가고 지각 변동의 결과로 지브로터, 다스다레스, 보스포러스 해협의 바닥이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한다. 보스포러스에 남아있는 어부들은 과거에 정박하기 위해 사원 첨탑 길이의 사슬을 던져야 했지만 지금은 배가 바닷바닥에 닿는다며 이렇게 물었다. 우리 수상께서는 이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나요? 나는 모르겠다. 내가 아는 것은 갈수록 가속화되는 이 진행 과정이 가까운 미래에 가져올 결과이다. 확실한 건 얼마 남지 않아 이때 한때 우리가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했던 천국처럼 멋진 이곳이 번쩍이는 이빨을 유령처럼 드러낸 진흙투석이 난 파선이 드문드문 번들거리는 시커먼 늪으로 사실이다. 무더운 여름의 끝이면 이 늪은 작은 마을에 물을 대주는 보잘것없는 시내처럼 여기저기 물이 말라 진흙탕이 될 것이고 게다가 파이프 수천 개에서 폭포처럼 콸콸 쏟아지는 하수구가 물을 대는 비탈에는 풀과 들국화의 싹이 틀 것이라는 건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보스포러스 해협에 있는 크즈 클래시가 언덕 위에 진짜 탑처럼 끔찍하게 치솟을 이 깊고 황량한 계곡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지금 벌금 통지서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시청 공무원들의 시선 사이에서 나는 한때 보스포러스라고 불리던 아무것도 없는 진흙탕에 세워질 새로운 마을에 대해 말하고 있다. 무허가촌, 노점, 바, 클럽, 유흥업소, 회전목마가 있는 놀이동산, 도박판, 도박장, 사원, 수도원, 마르크스주의자 파벌의 소굴, 오래 못 가는 플라스틱 작업장과 나일론 스타킹 제조 공장, 재앙에 가까운 이 혼란 속에서 옛날 자선회사의 잔재인, 옆으로 누워있는 배의 시체와 사이다 병뚜껑과 해파리 밭이 보일 것이다. 물이 모두 빠져나가는 마지막 날에는 좌초된 미국 대서양 횡단 정기선과 이끼 낀 이오니아 기둥 사이에서 미지의 신에게 애원하는 선사시대의 유산인 입 벌린 켈트인과 니키아인 해골이 보일 것이다. 조개로 덮여있는 비잔틴 보물, 은과 양철로 된 포크와 나이프, 천년된 포도주 통, 사이다병, 선미가 날카로운 전함의 시체 사이에서 솟아오를 이 문명은 오래된 난로와 램프를 피울 연료를 늪에 처박힌 오래된 루마니아 유조선에서 끌어올린 거라는 상상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비해야 할 것은 이스탄불의 진한 녹색 하수구가 물을 대는 이 저주받은 웅덩이에서 선사시대부터 지하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독가스, 마른 잎, 돌고래와 가자미와 황새치 시체, 새로운 천국을 발견한 주의 군대 속에서 발생할 새로운 유행성 질병이다.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경고한다. 그날 철조망으로 경유된 이 질병 지역에서 일어날 재앙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때는 보스포러스 비단결 같은 물은 은빛으로 비추는 달을 바라보았던 발코니에 앉아 땅에 묻을 수 없기 때문에 서둘러 불태워버리는 시체에서 나는 푸르스름한 연기와 불빛을 바라볼 것이다. 한때는 박태기 나무와 인동덩굴의 향기 속에서 라크를 마셨던 해안의 탁자에 앉아서는 썩은 시체와 곰팡이에서 나는 코를 찌르는 냄새를 맡을 것이다. 부두에서는 보스포러스 해협의 파도 소리와 평온한 봄새의 노래와 줄지어 서 있는 어부들의 소리가 아니라 죽음이 두려웠던 조상들이 천년이나 계속된 수색을 피하려고 바다에 던져버렸던 다양한 검, 총, 녹슨 언월도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남자들의 고뇌찬 비명이 들릴 것이다. 한때 해안에서 살았던 이스탄불 사람들은 저녁에 피곤해 지쳐 집으로 돌아올 때도 해초 냄새를 맡기 위해 버스 창문을 서둘러 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불이 밝혀진 그 끔찍한 어둠을 내려다보며 썩은 시체와 진흙 냄새가 새어 들어오지 말라고 시내버스 창틀에 신문이나 천 조각을 끼워 넣을 것이다. 풍선 장수와 뻥튀기 장수가 우리 주위를 돌아다니던 해안가 커피집에서는 전함 축제가 아니라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만졌다가 함께 터져버린 지뢰의 핏빛 광명을 볼 것이다. 폭풍이 휩쓸어 왔다가 백사장에 버리고 간 비잔틴 동전과 빈 통조림통을 모아 돈을 벌던 사람들은 홍수가 해안 마을에 있는 목조 가옥에서 쓸어와 보스푸루스 해협 깊은 곳에 쌓아놓은 커피 분쇄기, 이끼낀 뻐꾸기 시계, 조개가 갑옷처럼 뒤덮인 검은 피아노를 주어 생계를 유지할 것이다. 이러한 날들 중 어느 날 나는 새로운 지역 안에서 검은색 캐딜락을 찾기 위해 한밤중 철조망 밖으로 조용히 빠져나갈 것이다. 검은색 캐딜락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내가 풋내기 기자였을 때 행적을 쫓았던 베이올루 도둑이 깽이라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다. 타던 전시용 자가용이었다. 나는 그가 주인이었던 어느 소굴 입구에 걸린 이스탄불 그림 두 점에 흠뻑 빠져 있었다. 이스탄불은 당시 철도 부자였던 다을렌 씨와 연초왕이었던 마르푸 씨에게 똑같은 차가 있었다. 우리 신문 기자들이 그의 최후를 일주일간 연재해 전술로 만들어준 그 도둑은 한밤중 경찰에 포위되었는데 어떤 주장에 따르면 마약에 취해서 어떤 주장에 따르면 말을 벼랑으로 모으는 산적처럼 일부러 애인과 함께 캐딜락을 타고 아큰트 곳에서 보스푸루스 해협의 어두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잠수 그들이 바다 바닥을 며칠 동안 수색해도 찾지 못했고 신문과 독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잊어버린 캐딜락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나는 머리말 수 있다. 그것은 그곳에 과거 보스포러스라고 불렸던 계곡의 심연에 개들의 보금자리인 700년 된 신발 부츠 한 장, 낙타뼈, 미제 애인에게 쓴 연애 편지로 꽉 찬 병들이 가리키는 지름 벼락 밑에 홍합과 해면의 숲이 다이아몬드 귀걸이, 병뚜껑, 금팔찌로 반짝이는 비탈 뒤 어느 곳에 썩은 유람선의 시체 안에 급히 설치한 마약 실험실과 불법 소시지 장수들이 말과 당나귀를 죽인 후 양동이 가득 피를 뿌리던 불과 모래톱 조금 앞에 있을 것이다. 한때 해안길이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산길 같은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를 들으며 밑으로 내려가서는 시체 냄새나는 고요 속에서 캐딜락을 찾고 있을 때 모래에 던져진 그대로 자루 속에 몸을 오그리고 있는 오래전의 궁정 음모자, 발목에는 아직도 대포알이 묶인 십자가와 지휘봉을 껴안고 있는 정교회 신부의 오래된 해골을 우연히 발견할 것이다. 처음에는 골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토판의 부두에서 칼리폴리로 병사를 싣고 가던 길제말 배. 결국은 프로펠러가 어부의 그물에 걸린 다음 이끼 낀 바위에 들이박아 바다로 가라앉아버린 내 어의 공격을 하려 했던 잠수함의 잔망경에서 피어오르는 푸르스름한 연기를 볼 것이다. 우리 시민들은 새로운 집에서 아주 오래전에 리버풀 조선소에서 만든 산소 부족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 영국 해골들이 앉았던 장교용 벨벳 의자에 앉아 중국산 자기 찻잔으로 차를 마실 것이다. 그 뒤로 어둠 속에는 한때 비렐름 황제의 것이었던 전함의 녹슨닷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자기로 뒤덮은 텔레비전 화면이 내게 윙크할 것이다. 약탈한 제노바 보물의 잔재, 입구에 진흙이 들러붙어 있는 총신이 짧은 대포, 조개로 뒤덮인 사라지고 잊힌 민족의 그림과 우상, 뒤집어진 노상 샹그릴레의 깨진 전구를 볼 것이다. 밑으로 내려가
진흙과 바위 사이를 조심조심 걸을 때는 노예 사슬로 묶인 채 영원히 인내하며 별을 쳐다보는 갤리선의 노예 해골을 볼 것이다. 어쩌면 해초에 매달려 있는 목걸이와 안경과 우산은 주의 깊게 보지 않을 테지만 고집스레 서 있는 멋진 말 해골 위에 완전 무장하고 앉아 있는 이 십자군 기사들의 공포에 사로잡혀 주의 깊게 바라볼 것이다. 그때야 조개로 뒤덮인 표장과 무기를 든 십자군 해골들이 바로 옆에 있는 검은 캐딜락을 기다려왔음을 두려움 속에 깨달을 것이다. 어디서 스며들어왔는지 알 수 없는 인강으로 가끔 희미하게 밝아지는 검은 캐딜락 쪽으로 나는 천천히 두려워하며 옆에 있는 십자군 기사들에게 허락을 받듯이 엄숙하게 다가갈 것이다. 캐딜락의 문 손잡이를 잡고 억지로 열어보려 하겠지만 온통 조개와 성게로 뒤덮인 차는 나를 안으로 들이지 않을 것이며 꽉 닫힌 초록빛 창문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 손잡이와 창문에 덮고 초록빛 이끼를 천천히 긁어낼 것이다. 한밤중 끔찍하고 마법 같은 어둠 속에서 성냥을 켜면 십자군의 갑옷처럼 여전히 반짝이는 것이고 좌니린 팔 손가락에 반지를 두개 앞에 보일 것이다. 맞물려 있는 턱뼈뿐만 아니라 두개골도 불멸의 키스로 서로 밀착되어 있을 것이다. 거기서 도시의 불빛을 응시하며 내가 본 것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할 것이다. 대재앙의 순간에 이보다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할 길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고뇌에 빠져 먼 연인에게 외칠 것이다. 내 사랑아, 내 아름다운 연인아, 내 운명아, 재앙이 닥쳐오고 있어. 내게로 와. 지금 내게로 와.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든지 담배 연기 가득한 사무실이든 흐트러진 푸른 침실이든 빨래가 말라가는 집에 양파 냄새 나는 부엌이든 때가 되었으니 내게로 와. 우리에게 밀려드는 재앙을 잊기 위해서는 커튼이 쳐진 반쯤 어두운 방의 정적 속에서 어둠에 덮치면 서로를 힘껏 껴안고 죽음의 시간을 기다려야 해. 네. 막상 읽어보니 또 짧지가 않네요. 네. 보스포러스 해협에 관련된 제랄의 컬럼이었고요. 그러니까 제랄이라는 인물은 지금 읽은 이 컬럼처럼 뭔가 좀 어두운 그리고 어,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불운한 느낌의 컬럼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실 또 그런 글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힘이 있죠. 그러니까 보스포러스 해협에 대한 또 그 물이 빠질 때라는 그러니까 보스포러스의 수심이 얕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상상해서 쓴 글인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제가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들 그러니까 이 이스탄불의 보스포러스 해협이 갖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과 의미들을 상징하는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실제 오르한 파묵이 가진 어떤 그 지적 세계의 넓이를 알 수 있게 해주는데요. 뭐 드문드문 눈에 보이는 것은 뭐 정교회의 역사, 십자군의 역사, 또 전쟁의 역사, 이슬람의 역사,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또 앞서 설명할 때 이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세계 1, 2차 대전을 치를 때도 이쪽에 이제 영국의 이제 군함이나 또 잠수함들이 이 해협을 지나가면서 펼쳤던 작전들, 또 그것들이 또 남겨놓은 어떤 역사적 사건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어떤 유해처럼 이 물이 다 보스포러스 해협의 물이 다 사라지고 나면 물이 빠지고 나면 그런 역사적인 어떤 현장들이 다 드러날 것이고 그 드러난 그 현장에는 그런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만들어졌던 이야기들이 어떤 한순간 한 장소에 뒤섞여서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멋진 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검은 캐딜락을 따라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이 제라리 컬럼을 읽고 나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뭔가 종말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어떤 큰 어떤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역사적인 함의를 갖기보다는 실제 이 물론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을 읽어가다 보면
제랄의 컬럼을 읽고서 뭔가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추종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 제랄의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뭐 제가 다음 시간에 말하겠지만 실제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는 차지하고서라도 실제 오르한 파묵이 고백하는 바에 따르면 글을 쓴다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 또 수많은 지식들을 전부 다 잔뜩 머릿속에 짊어지고 그것을 뭔가 좀 그럴싸하게 좀 펴낸다고 오르한 파묵은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수수께끼가 있는 것처럼 비밀이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런 신비로움을 담을 때에야만이 그 글이 힘을 갖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퍼질 수 있다. 또 이렇게 말하는 바가 있는데 그 내용도 이 검은 책 안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어떤 하나의 보스포러스 해협에 물이 빠진다라는 어떤 최근의 과학적 사실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풀어내고 또 그 이야기가 생명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신비한 어떤 비밀스러움을 조금 추가하는 걸로 컬럼을 구성했다라고 느껴지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예. 그래서 쭉 진행한 한 50분 정도 시간이 벌써 소요가 됐네요. 전반적으로 이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터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검은 책이라는 이 작품의 전반적인 줄거리와 그리고 이 제랄의 컬럼이라고 나오는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앞부분에 나오고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보스포러스 해협에 물이 빠질 때 이 부분이었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같이 나누고 다음 시간에 다음 내용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민석 씨 혹시 오셨나요? 네, 같이 있습니다. 예. 늦지 않게 합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민석 씨는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실 터키 관련된 내용도 되게 재밌었고 오르한 파묵도 되게 관심이 많이 가네요. 사실 터키가 워낙 지정학적으로 특별하고 역사적으로 되게 특별하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을 멸망시켰던 나라의 후예고 그리고 우리나라랑도 상당히 관련을 갖고 있다가 사실 이제 세계사에서 가장 큰 지리적인 영향을 끼친 게 바이킹하고 몽골이잖아요. 그 바이킹이랑 몽골 때문에 뭔가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서 사실 터키 그러니까 돌궐족이 결국은 거기에 자리 잡은 게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많이 했었어요. 그런 얘기들이 생각나면서 재밌었고 검은 책은 아직 뭐 내용이 파악되진 않는데 뭐 이제 뭐 들으면서 이런 거 저런 거 검색을 해봤는데 뭔가 되게 오랜만에 이런 순수 문학에 대한 얘기를 해가지고 좀 새로운 느낌이 아직은 근데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희님은 어떠셨습니까? 약간 책에 대한 설명 듣고 이 칼럼 같이 읽는데 약간 그런 생각 났어요. 그 뭐 테드 창이나 켄 리우 그런 분들처럼 그러니까 동양 사람인데 뭐 서양으로 이민을 가서 양쪽 모든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약간 좀 방황도 하고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작가들이 몇 명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작가들 중에서 그런 작가들이 되게 많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게 그 터키의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한 나라에 살면서 한 나라의 사람이지만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실제 오르한 파묵이 그 젊은 시절 한 20, 30, 또 40대에 걸쳐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또 그거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되게 새롭다는 느낌을 계속 받는데 뭐 말씀하신 뭐 테드 창의 소설들을 봐도 그렇고 그런 작가들에게서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아내가 구입해서 제가
조금 읽어보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호랑이를 덫에 가두면이라는 책이 있는데 또 미국에서 이제 아이들용으로 만든 책으로 또 큰 상을 수상했다라는 점 하나와 이 책을 지은 이가 한국 쪽 뭔가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 할머니가 한국인이었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읽어보는데 굉장히 독특한 거죠. 완전히 미국의 무대에서 어떤 그 한국의 어떤 요소가 섞여서 어떤 새로운 느낌을 이제 자아내는데 영화 미나리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문명권이 섞여서 나오는 이야기들에서는 그런 신비로움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리도님은 말씀 가능하십니까? 좀 어려우실까요? 보리님 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네. 동광님은 어떠십니까? 혹시 말씀 가능하신지? 예, 잘 들었고요. 네네. 그냥 저는 터키 좀 더 깊이 있게 좀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책에 대해서는 잘 못 들었어요. 터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들었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정보를 좀 예, 예. 확인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냐면 그 투르크족이 저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이게 터키랑 맨날 싸우잖아요 지금 네네. 투르크족이 터키 안에 투르크족이 있는데 그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 이게 뭐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확인 안 해봐서 네네. 투르크족이 한국 전쟁을 도와준 건 투르크족이고 우리나라 형제 나라라고 하는 것도 투르크족이고 그러니까 터키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이게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 들으면서 이거 좀 확인해봐야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생각이 이제 듣다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터키랑 우리나라랑 되게 상황은 되게 많이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그 정도 네네. 생각했습니다. 네. 이건 저도 새로운 내용인데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터키 내 투르크족.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좀 상태가 평상시 같았다면 한번 파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터키라는 나라 안도 굉장히 그러니까 터키의 역사가 이렇게 뭐 동서양 뭐 다른 서로 다른 정교회와 이슬람 이렇게 뒤섞였듯이 그렇게 뒤섞인 나라는 현재의 모습도 굉장히 여러 가지 뒤섞이기 마련이죠. 그래서 터키 안에도 굉장히 좀 복잡한 서로 간의 이제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알고 싶었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정세가 그러하니까요. 네. 이 부분도 한번 좀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보고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공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책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이 책 막상 진행하려고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분량도 1, 2권으로 이제 돼 있어서 상당하고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심플한데 갈립이라는 인물이 사라진 아내와 사촌형 찾아 나서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이렇게 달라졌다. 뭐 이렇게 짤막한 사실 스토리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굉장한 그 감흥 같은 것들을 전달하기가 또 공유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가장 좀 눈에 띄는 그 제랄의 컬럼을 한번 같이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제랄의 컬럼 제가 이제 같이 나눴지만 굉장히 그 안에 함유된 내용의 폭이 굉장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한강에 물이 빠질 때라는 컨셉을 가지고 글을 쓴다면 그 한강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인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들을 또 상징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대상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끌고 와서 이렇게 내용을 구성하려고 한번 접근해 볼 텐데 와 이건 보통 일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그 자체가 이 소설을 바라보는 비터키인들 그리고 이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변방에 위치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영향과 파급을 주겠다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검은 책 내용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를 좀 진행할 생각이고요.
이 검은 책의 내용을 좀 몇 가지의 그 토막으로 나눠서 한번 얘기를 좀 진행해 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랄이라는 인물이 아내와 또 사촌이 갈립이라는 인물이 아내인 리아와 또 제랄을 찾아 나서는 이 여정을 몇 가지의 단락으로 좀 나눠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또 어떤 상징과 함의를 갖는지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좀 전해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것도 그렇고 오늘 얘기 드렸던 것도 그렇고 또 제가 조사하면서 또 알게 된 바도 그런데 몇 가지 이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가 무엇이냐면 이 갈립의 아내의 이름이 리아거든요. 리아가 터키어로는 꿈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꿈. 그리고 이 소설 자체를 보면 갈립은 오르암 파묵을 사실은 상징하는 하나의 페르소나이고요. 갈립이 찾고자 하고 갈립이 갖고자 하고 사랑하고 또 염원하는 대상인 리아는 사실은 이 글에 대한 작품에 대한 작가로서 그 어떤 작품에 불어넣고 싶어하는 어떤 그 열망 같은 존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랄은 이 주인공인 이 갈립, 그러니까 즉 오르암 파묵이 되죠. 오르암 파묵이 따르고자 하는 또 앙망하는 어떤 선배 작가들, 위대한 작가들, 과거의 작가들, 또 현재의 작가들, 어떤 그런 자기가 이제 추앙하는 어떤 대상, 어떤 작가적인 대상으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결국은 저는 이 갈립이 결국 내용을 보면 자기가 굉장히 추앙하는 작가들이 있고, 그럼 나는 어떤 작가가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어떤 작가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위아로서 또 이렇게 상징되고요. 이 둘을 어느 날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둘, 내가 닮고 싶어하는 작가, 내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문학의 어떤 열망, 이런 것들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결국 그것들을 과연 찾았는가? 아니면 그걸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자기의 문학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는가 하는 오르암 파묵 자신의 어떤 그 작품적인 어떤 작가적인 어떤 성장의 흐름의 이야기로도 대치해서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시간 얘기 좀 준비해 볼 거고요.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좀 제가 좀 미리 끝내야 될 시간이 돼서 혹시 더 이야기 나누실 게 있다 그러면은 저는 좀 그 오프를 하고 말씀을 나누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오늘 시간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